1944년 3월 4일 6시 47분 357 전투기 비행단의 토마스 헤이스 소령이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P-51B 머스탱 전투기에서 1695마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빛 전투기는 영국 공군 레이스턴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전투기는 베를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편도 거리는 600마일이었습니다. 당시 헤이스는 27살이었습니다. 그는 83 전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수도로 향하는 역사상 첫 번째 단일 엔진 전투기 임무였습니다. 헤이스에게는 두 번째 비행대가 이륙하기 전에 편대에 합류할 12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P-47 썬더볼트의 표준 절차는 독일 국경에서 회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P-47 썬더볼트의 최대 항속거리는 425마일이었습니다. 베를린은 영국에서 60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헤이스는 회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편대를 이루고 상승하는 47대의 다른 P-51 항공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은 곧 미군 전투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독일 공군을 종식시킬 것이었습니다. 1943년 10월 14일 291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독일 슈바인푸르트의 볼 베어링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임무는 헤이스가 베를린으로 이륙하기 4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진 400마일을 침투하는 심층 침투 임무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P-47 썬더볼트가 독일 국경까지 폭격기들을 호위했습니다. 그 후 P-47 썬더볼트들은 회항했습니다. 425마일 지점에서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폭격기들은 200마일을 홀로 계속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방어시설이 강력한 영공을 통과했습니다. 300대의 독일 전투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B-17 항공기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었습니다. 600명의 미군 항공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또 다른 17대의 폭격기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121대의 폭격기는 총알 구멍투성이로 돌아왔습니다. 손실률은 26%에 달했습니다. 305 폭격 비행단은 그날 130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87%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306 폭격 비행단은 100명을 잃었습니다. 이 임무는 검은 목요일로 불렸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8 공군 사령관 아이라 에이커 소장은 독일 심층 침투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교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중무장한 폭격기가 전투기 호위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이론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론은 슈바인푸르트에서 600명의 미군 항공대원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베를린, 드레스덴, 뮌헨, 함부르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제3제국의 산업중심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들 도시까지의 왕복거리는 1100마일이었습니다. 어떤 연합군 전투기도 베를린에 도달하여 귀환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호위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유롭게 폭격기 편대를 해체했습니다. 1943년 말까지 독일 공군 사령관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만했습니다. 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괴링 국가원수는 1939년에 베를린의 하늘이 난공불락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적 폭격기가 수도 상공을 비행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마이어라고 부르라고 공언했습니다. 1943년까지
영국 공군 폭격기들은 베를린을 정기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어둠을 틈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간 공습은 달랐습니다. 주간 공습은 목표물까지 전투기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어쨌든 시도했습니다. 1943년 8월 17일 슈바인프루트 레겐스부르크 임무에서 60대의 폭격기를 잃었습니다. 10월 14일 두 번째 슈바인프루트 공습에서 또 다른 60대를 잃었습니다. 120대의 B-77 항공기와 1200명의 훈련된 항공대원이 사라졌습니다.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이 패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호위기가 회항하는 지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20에서 30대의 전투기 편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20mm 기관포로 정면 공격을 가했습니다. B-77 항공기의 방어용 기관총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층 침투의 문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은 곧 이를 해결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1940년 4월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 있었습니다. 영국 항공기 구매위원회는 영국 본토 항공전이 다가오면서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 커티스 P-40 워호크를 라이선스 생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사장 더치 킨델버거는 대담한 제안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P-40 생산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나은 전투기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노스 아메리칸의 첫 번째 시제품을 생산할 120일을 주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은 102일 만에 시제품을 납품했습니다. NA-773X는 1940년 10월 26일에 비행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날렵하고 빨랐습니다. 앨리슨 V-77 엔진으로 13,000피트에서 시속 382 마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엔진은 15,000피트 상공에서 출력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의 공중전은 25,000에서 30,000피트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와 포케불프 FW-190은 고고도에서 우세했습니다. 초기 머스탱, 즉 P-52A는 15,000피트 아래에서는 탁월하게 작동했습니다. 영국 조종사들은 이들을 정찰 및 지상 공격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고도 폭격기 호위기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머스탱은 올바른 기체에 잘못된 엔진이 장착된 것이었습니다. 1942년 4월 로널드 하커라는 이름의 영국인 테스트 조종사가 롤스로이스의 테스트 시설에서 머스탱을 비행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착륙했습니다. 그는 머스탱에 멀린 엔진을 장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롤스로이스 멀린 60일 엔진은 2단 과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고고도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에 동력을 공급했던 엔진과 동일했습니다. 런던 주재 미국 공군 무관 토마스 히치콕 소령은 이 아이디어를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지했습니다. 그는 전직 제1차 세계 대전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패커드에서 제작한 멀린 엔진 버전을 사용하여 이 개념을 테스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1942년 11월 30일 첫 번째 멀린 엔진 장착 P-51B가 잉그루드에서 이륙했습니다.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P-51B는 시속 440마일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일 고도에서 앨리슨 엔진 장착 버전보다 시속 100마일 더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항속거리가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날개 아래 2개의 108갤런 보조 연료통과 85갤런 동체 연료통을 장착한 P-61B는 750마일의 전투 방향을 가졌습니다. 이는 베를린에 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폭격기들을 독일 수도까지 왕복 호위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즉시 2200대의 P-51B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개척자 머스탱 비행단으로 알려진 354 전투기 비행단은 유럽에서 첫 번째 작전용 P-51B 항공기를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1943년 11월 영국 왕립공군 복스티드 기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술 지원을 위해 제구 공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8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장거리 호위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54 비행단은 일시적으로 제8공군에 배정되었습니다. 15번의 공중전 승리를 거둔 전설적인 전투기 지휘관 돈 블레이크슬리 대령이 1943년 12월 1일 첫 번째 임무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상공에서의 전투기 소탕 임무였습니다. 12월 5일 그들은 폭격기들을 아미행까지 호위했습니다. 12월 11일 그들은 엠덴으로 비행했습니다. 12월 13일 그들은 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490마일의 전투 방향을 나타냈으며 당시까지 가장 긴 호위 임무였습니다. P-51 항공기는 이 임무에서 처음으로 독일 전투기들을 만났습니다. 한 대의 머스탱이 손실되었고 한 대의 독일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항공기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전술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두리틀 소장은 1944년 1월 6일 제8공군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제8공군 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리틀은 도쿄 레이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일본에 대한 첫 번째 미군 폭격 임무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는 독일에 대한 전략 폭격 캠페인을 지휘했습니다. 두리틀은 제8 전투기 사령부 본부를 시찰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표지판을 보았는데 제8 공군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폭격기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리틀은 그의 부하인 윌리엄 캠너 소장에게 그것을 떼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두리틀은 그 표지판의 메시지가 틀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표지판에는 제8 공군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독일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교리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투기들은 더 이상 폭격기와 밀집 대형으로 비행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앞서 나가 폭격기에 도달하기 전에 독일 전투기들을 사냥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 공군 비행장을 공격하고 지상의 항공기를 기총소사할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공군 전투기 전력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두리틀은 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항속거리를 가진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P-551 머스탱이 필요했습니다. 1944년 2월까지 더 많은 P-51 항공기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357 전투기 비행단은 1943년 12월 19일에 영국 공군 레이던에서 머스탱을 수령했습니다. 전 영국 공군 조종사들로 구성된 전설적인 이글 비행대인 제4 전투기 비행단은 2월에 P-47 항공기에서 P-51 항공기로 전환했습니다. 두리틀은 독일 공군을 파괴할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올바른 목표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베를린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낮에 베를린을 폭격한다면 독일 공군은 반드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베를린은 수도이자 제3제국의 상징적인 심장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미군 폭격기가 저항 없이 베를린을 공격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 대한 첫 주간 폭격 임무는 1944년 3월 초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임무에는 목표물까지 P-51 머스탱이 호위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1944년 3월 3일, 제8공군은 베를린에 대한 첫 번째 미군 주간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P-38 라이트닝이 호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구름과 좋지 않은 시야로 인해 매우 나빴습니다. 폭격기들은 소환되었습니다. P-38 항공기는 어쨌든 베를린으로 계속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상공에 도달한 첫 번째 미군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는 정찰을 위한, 즉 탐색 임무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격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4일 800대 이상의 미군 폭격기가 영국 상공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베를린이었습니다. 660대의 B-2 플라잉 포트리스와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가 900대 이상의 전투기 호위를 받았습니다. P-47 썬더볼트가 초기 구간을 담당했습니다. P-38 라이트닝은 중간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P-51 머스탱이 베를린까지 폭격기들을 호위할 것이었습니다. 354 전투기 비행단, 357 전투기 비행단, 그리고 제4 전투기 비행단이 각각 48대의 P-51 항공기를 파견했습니다. 357 비행단의 토마스 헤이스 소령은 6시 45분에 자신의 P-51B에 탑승했습니다. 임무 브리핑은 명확했습니다. 베를린까지 왕복거리는 1100마일이었습니다. 이는 조종석에서 6시간, 그중 4시간은 적대적인 영공 위에서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43년 10월의 손실률에 따르면 통계적인 생존 확률은 74%였습니다. 헤이스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패커드 멀린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그는 활주하여 이륙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6시 47분에 그는 이륙했습니다. 목표물에서 400마일 지점에서 P-47 썬더볼트들은 작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연료 계기는 귀환을 위한 최소한의 비축량을 나타냈습니다. 썬더볼트들은 회항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탱들은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독일 레이더 기지들은 미군 편대를 탐지했습니다. 프레이아 조기 경보 레이더는 100마일 거리에서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지상 관제사들은 서독 전역의 전투기 기지들의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든 가용 전투기들에게 긴급 출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 G6 항공기, 포케볼프 FW-190A8 항공기, 그리고 메서슈미트 BF-110 중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160대가 넘는 독일 전투기들이 20여 개의 비행장에서 출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미군 호위 전투기들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헤이즈 소령은 28,000피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하늘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아래 폭격기 편대는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B-17 항공기는 긴밀한 전투 대형으로 비행했습니다. 한 대형에는 18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를 분산하고 화망을 중첩시켜 유지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12시 상방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이는 정면 공격으로 고전적인 루프트바페 전술이었습니다. 헤이즈는 적기가 12시 상방에 있다고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멀린 엔진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엔진은 비상 출력을 발휘하여 1695마력을 냈습니다. 그의 편대장인 로버트 월런 중위가 뒤따랐습니다. 독일 FW-190은 폭격기 편대 사이로 급강하하며 한 차례 발사하고 상승했습니다.
헤이즈는 뒤집어 기체를 굴린 뒤 급강하했습니다. 그는 FW190에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300야드 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6문이 59경 기관총이 철갑 소위탄을 쏟아냈습니다. FW190의 조종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일 전투기는 기체를 굴려 수직으로 급강하하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충돌은 15초 후에 발생했습니다. 헤이즈는 상승하며 위협을 찾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깨끗했습니다. 그의 편대는 2대의 독일 전투기와 더 교전했으며 2대 모두 격퇴했습니다. 폭격기 편대는 베를린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머스탱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전쟁 사상 처음으로 미군 중폭격기들은 베를린까지 전투기 호위를 받았습니다. 14시 10분 베를린 대공포화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88mm 포, 105mm 포 그리고 128mm 대구경 대공포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집중 포격이었습니다. 검은 연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폭격기들은 폭탄 투하 경로를 따라 연기 속을 곧고 평평하게 비행했습니다. P-51 머스탱은 대공포에 대항하여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폭격기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독일 전투기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전투기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프트와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머스탱 항공기는 메서슈미트 BF-109 모델과 함께 선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포케불프 FW-190 모델보다 더 빨리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6.5형 구경 기관총은 적 전투기들을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독일군에게는 폭격기들이 베를린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머스탱들의 연료가 부족해질 때 이들은 귀환 비행 중에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리틀 장군은 이 전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P-51 머스탱들이 베를린 서쪽에서 폭격기들을 만났습니다. 354 전투비행단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항공기들은 가득 찬 연료통을 가지고 편대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어쨌든 공격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베를린이었습니다. 14시 45분 베를린 남서쪽 20대의 메서슈미트 BF-109 모델이 폭격기 편대로 급강하했습니다. 357 전투비행단의 윌리엄 오버스트리트 대위가 독일 항공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공격 소식을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들과 교전하기 위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독일 편대장은 B-17 폭격기에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탄환들은 빗나갔습니다. 독일 조종사는 급하게 기술을 당겨 올렸습니다. 오버스트리트 대위가 뒤따랐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는 선회했습니다. 오버스트리트 대위는 그의 안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머스탱의 측류 날개는 더 타이트한 선회를 유지했습니다. 거리가 200야드로 좁혀졌습니다. 오버스트리트 대위가 발사했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의 왼쪽 날개에 피탄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기체는 스핀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사는 8,000피트 상공에서 탈출했습니다. 그의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오버스트리트 대위는 편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357 전투비행단은 그날 7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2대의 예상 격추와 3대의 손상된 항공기를 보고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전투에서 20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16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25대의 항공기가 손상되었습니다. 미군 폭격기 손실은 8대의 B-17 항공기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슈바인푸르트에서 손실된 60대의 폭격기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무엇이 가능한지 증명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군 폭격기들은 대낮에 베를린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감수할 만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공은 P-51 머스탱 덕분에 달성되었습니다. 1944년 3월 6일 8비행군은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730대여의 폭격기가 참여했습니다. 900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이들을 호위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60대의 독일 전투기가 미군 편대와 교전했습니다. 그날은 양측 모두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69대의 B-17 폭격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손실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프트와페는 160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공중전에서 파괴되거나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 그 손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대체할 수 없는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투기 생산이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은 매달 1,5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훈련에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1944년 3월까지 독일의 훈련 프로그램은 25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축은 심각한 연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미숙한 조종사들은 메서슈미트 BF-109 모델과 포케불프 FW-190 모델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항공기를 탄 베테랑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과 마주했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1944년 3월 8일 닷새 만에 세 번째 베를린 공습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P-51 머스탱들이 끝까지 이들을 호위했습니다. 루프트와페가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조종사와 더 많은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소모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전투기 조종사 쿠르트 비르게는 훗날 자신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머스탱들을 보았을 때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탱들은 독일 전투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만큼 빨랐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94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루프트와페는 2,200명이 넘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잃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숙련된 조종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독일 전투 비행단들은 프랑스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본토 방어를 위해 독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망디 해변은 공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디데이가 도래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침공 해변 상공에서 고작 70회의 출격만을 했습니다.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연합군은 14,000회 이상의 출격을 했습니다. 루프트와페의 부재는 침공이 성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합지상군은 독일군의 공습 없이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P-51 머스탱은 노르망디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1944년 3월과 4월 내내 베를린을 공격함으로써 8비행군은 루프트와페를 이길 수 없는 전투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베를린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수도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나치 독일의 상징적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P-51 머스탱들은 이들을 파괴했습니다. 국가원수 헤르만 괴링은 훗날 신문관들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상공에서 머스탱을 보았을 때 상황이 끝났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39년에 적 폭격기가 베를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미군 B-17 폭격기들이 대낮에 수도를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영국에서 1100마일을 비행한 단발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괴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루프트와페는 제공권을 상실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공권을 달성하는 데 따른 인명피해는 엄청났습니다. 357 전투비행단은 1944년과 1945년 내내 호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중전에서 595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미군 전투비행단 중 세 번째로 높은 총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128대의 P-51 머스탱이 전투에서 손실되었습니다. 60명의 조종사가 사망하거나 작전 중 실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4명이 더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354 전투비행단은 701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 비행군 전투비행단 중 가장 높은 총계였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116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58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고향입니다. 354 전투비행단의 1등 중위 와카우콩은 미국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1944년 2월 22일 24살의 나이에 독일 블롬베르크 상공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354 전투비행단의 돈 비어바우어 대위는 15.5 공중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그 비행단의 두 번째 최고 에이스였습니다. 비어바우어 대위는 1944년 8월 9일 23살의 나이에 프랑스 랭스 근처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레드렌즈 출신이었습니다. 354 전투비행단의 또 다른 조종사 월리스 에머 소령은 연례 공중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1944년 8월 9일에 격추되었습니다. 에머 소령은 1945년 2월 18일 25살의 나이에 전쟁포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 화이트피시 베이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경을 알았습니다. 1943년에는 8비행군 폭격기 승무원 중 오직 25%만이 25회의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가능성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임무를 거듭 비행했습니다. 이는 베를린이 폭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루프트와페는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는 P-51 머스탱이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8비행군 소속 15개 전투비행단 중 14개가 P-51 머스탱을 비행했습니다. 오직 56 전투비행단만이 P-47 썬더볼트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부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P-47 항공기로 뛰어난 전투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모든 비행단은 머스탱으로 전환했습니다. 숫자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1944년 1월부터 5월까지 8비행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1693대의 독일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194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은 3216대의 독일 항공기를 더 파괴했습니다. 1944년에 루프트와페 전투기 조종사 총 손실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루프트와페 전투기 부대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1월까지 독일 공군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메서슈미트 M2-262와 같은 제트 전투기들이 소수 나타났습니다. 이 제트기들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 적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머스탱 조종사들은 메서슈미트 M2-262 항공기를 이륙 및 착륙 중에 요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제트기들은 느리고 취약했습니다. 1945년 4월 7일 357 전투비행단 소속 PO-11 조종사들은 비행장 근처에서 메서슈미트 262 항공기 3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제트기들은 목표로 하던 폭격기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PO-11 머스탱은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약했습니다. 머스탱은 마지막 폭격 임무를 호위했습니다. 독일 비행장들을 기총 소사했습니다. 머스탱은 기관차들을 파괴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이오지마에 기지를 둔 PO-11 머스탱은 B-1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들을 일본까지 호위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같은 역할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폭격기들을 호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PO-11 머스탱은 양쪽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후 많은 머스탱들이 인겨 물자로 판매되었습니다. 항공기 한 대당 $1,500였습니다. 농부들이 그것들을 샀습니다. 조종사들도 그것들을 샀습니다. 그들은 머스탱으로 경주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스포츠용으로 그것들을 비행했습니다. 다른 머스탱들은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늘날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은 제2차 세계 대전 갤러리에 PO-11 D 머스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노스 아메리칸 PO-11 머스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투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는 복원된 PO-11 D 머스탱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아래를 걸으며 측류 날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5형 구경기관총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버블 캐노피는 조종사들에게 360도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매년 3월 4일 참전 용사들과 항공 역사학자들은 영국 덕스퍼드 비행장에 모입니다. 이곳은 옛 영국 왕립공군 357 기지였습니다. 또한 357 전투비행단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으로 향한 최초의 주간 전투기 호위 비행을 기념합니다. 매년 참석하는 참전 용사의 수는 줄어듭니다. 이제 조종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357 전투비행단의 마지막 참전 용사는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은 1944년 3월 베를린 공습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전술 교리를 살펴봅니다. 전략적 영향을 배웁니다. 또한 장거리 전투기 호위의 결정적인 역할도 연구합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제공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PO-11 머스탱이 이 교훈을 입증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베를린 상공에서 머스탱을 보았을 때 상황이 끝났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인은 베를린 도시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프트바페의 지배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상공에서 무방비 상태의 폭격기들이 학살당하는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독일의 제공권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1944년 3월 4일 최초의 PO-11 머스탱이 베를린 상공에 나타났을 때 공중전의 전략적 균형은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군은 더 이상 도시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이나 기반 시설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자유롭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매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드레스덴, 슈바인푸르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모든 주요 산업 중심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독일 전쟁 기계는 자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정유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볼 베어링 공장들이 폭격당했습니다. 항공기 공장들은 반복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모든 공습은 P-51 머스탱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전투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를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플랫폼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알려줍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과 진정한 영웅주의를 드러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또는 인도 등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참전하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7 전투비행단과 354 전투비행단의 조종사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44년 3월과 5월 사이에 독일 상공에서 P-51 머스탱을 조종하다 사망한 60명의 미군 조종사들은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이를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